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충분히 쉬셨는지요? 지금부터 글로벌 인재 포럼 2020 트랙 A 마지막 세션 AI 시대 다시 세상을 연결하다를 시작하겠습니다. 90년대 불어온 세계화 물결은 청년들을 유럽의 방랑자로 만들었고 발리나 몰디브를 세계적인 휴양지 겸 신혼여행지로 만들었으며 전 세계 어디든 여행하고 어디에서든 공부하고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족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나 2020년 세계는 코로나19로 국경을 닫았습니다. 컨택을 넘어 언택, 언택을 넘어 다시 컨택으로. 이제 인간은 AI 기술을 통해 다시 국경을 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은 어디까지 왔고 다시 세상을 어떻게 연결할까요? 그리고 다시 학교를 어떻게 세상과 연결할까요? AI가 어떻게 초연결 사회를 구현할 것인가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발표회는 오준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석좌 교수님, 최승진 바로 AI 최고기술 책임자님, 정지훈 모두의 연구소 최고비전 책임자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오준호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석좌 교수님께서 첫 번째 발표와 함께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시는 오준호 교수님은 휴보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있으시죠. 그럼 오준호 교수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AI 시대 다시 세상을 연결하다. 저 말고 말씀해 주실 분이 두 분 계신데 제가 소개하도록 하죠. 우리 최승진 교수님 1987년도하고 89년도에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학사 및 석사를 취득하시고 96년에 미국 노트데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 갔죠. 이화학연구소, 이제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계셨고 또 충북대학교 조교수로 계시다가 2001년부터 포항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의 교수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 작년이네요. 3월부터 바로 AI에서 CTO로 현재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직접 딥러닝 교육도 하고 계신 아주 유명한 아주 세계적인 우리나라 대표하는 우리 AI 전문가라고 제가 이렇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한 분 계시죠? 우리 정지훈 박사님 아주 많이 얼굴 익으실 텐데요. 우리 정지훈 박사님은 한양대학교에서 의학사, 서울대학교에서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대학과 보건학 석사,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의공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최근 EM웍스 대표로서 글로벌 기업가 양성을 위해 노력 중이고 모두의 연구소 최고 비전 책임자 및 경희사이버대학교 시니어 티칭 펠로우 등 다양한 활동과 기술의 사회적 파급을 위해서 융합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다양한 지식, 아주 한 분야가 아니죠. 손옆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일을 시도하거나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는 걸 즐기시는 분으로 많이 아주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오늘 제가 아마 첫 발표자인데 우리 뷰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예, 나왔네요. 어제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빠지나요? 예. 로봇 기술과 미래. 이 AI 다시 연결한다. 사실 로봇이라는 것이 이 AI 시대 혹은 이 모든 시대 사람과 이런 이 AI를 연결할 수 있는 물리적인 매체 에이전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많이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금 그래서 이 언택트 시대에 지금 방역하는 걸 나온 모습이 있는데 사실 많이 사람들이 혼동하는 것이 로봇과 AI는 어떻게 다른가,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2년 전에 나왔던 하나의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 사실 카이스트를 지칭하는 겁니다. 과 앞으로 연구를 하지 말아라. 위험한 대학이다. 왜냐하면 킬러 로봇을 만드는 대학이다. 이런 기사가 아주 외신에 떠서 아주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오보였고요. 그 옆에 똑같은 기사가 나왔고 다른 신문에서 나왔고 그 옆에 보면 몽둥이를 든 사람이 로봇에 타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서 있는 모습이 있으면서 거기 킬러 로봇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로봇은 평창 올림픽 때 성화를 봉송하기 위한 로봇이었고요. 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는 몽둥이가 아니라 성화봉이었죠. 네, 그리고 또 이런 필름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개발한 사람과 같은 닮은 로봇이죠.
또 옆에 보면 하나 더 눌러볼까요? 예, 이렇게 또 사족보행, 요새 이거보다 예쁘게 생긴 사족보행도 많이 나오지만 이런 로봇들이 소개될 때마다 이런 로봇들이 우리한테 하루하루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멀리 보는 로봇이고 실제 보면 잠깐만요. 이게 옛날 자료가 잘못 왔네요. 혹시 수정 자료가 아니라 옛날 자료 잘못 업로드 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아까 확인할 때도 이 자료가 아니었는데 예,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자료가 2개였는데 아마 자료가 잘못 업로드해야 뛰어넘어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로봇을 우리한테 다가와 있는 로봇의 예를 보면 여기 페퍼라는 로봇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용 소셜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하고 감정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을 예측해서 우리가 이런 로봇 보고 사회형 로봇이라고 그러고 사회형 로봇의 특징이 되려면 프로액티브란 말을 씁니다. 사람이 시키기 전에 선행적으로 사회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가면 다가온다든가 집에 들어가면 에어컨을 미리 켜준다든가 이런 소셜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면 이렇게 물류를 하는 로봇들도 있는데 이런 로봇들도 원래는 공장에서 이렇게 쓰이던 로봇이었지만 이런 정형화된 공간으로부터 우리가 인간 생활이 비정형화된 공간으로 어떻게 나올까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로봇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호텔에서 룸 서비스를 해주는 로봇의 한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로봇은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스스로 알아서 길을 찾아가고 이 방에 지도를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어디 있는지 아는 기능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어떤 지적인 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요소가 들어가는 로봇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스마트 스피커인데요. 사실은 요즘 스마트 스피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소리 없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원래 이것은 이런 형태가 아니었고 원래는 여기 바퀴가 달려 있었고요. 또 팔이 달려 있었고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여기 스크린이 있었고 했었던 로봇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왜 우리가 바퀴가 필요하지? 바퀴를 떼버리고 왜 팔이 필요하지? 팔 떼버리고 또 스크린도 떼버리고 남은 것만 스피커만 남았죠. 그래서 이것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의 분위기를 읽어서 미리 말을 건다든가 혹은 우리가 얘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죠. 물론 이것이 두 가지의 양면의 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좋다고 편리하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고 또 다른 한 분은 얘가 잘 말귀도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불편하다.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양면의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로봇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띄워놓고 지금 뷰그래프가 바뀌어갖고 지금 제가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내용이 아닌데. 그리고 이제 보면 또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이것은 로봇이 공장에서 이용된 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예지만 실제로 자동차 공장에 가보면 이 용접하고 그다음에 샤시를 절단하고 또 붙이고 페인팅하는 것은 100% 로봇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로봇 보고 우리가 산업용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동차 공정에 가보면 또 이런 공정이 있습니다. 어떤 공정이냐면 의자를 붙이고 그다음에 전기줄을 배선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입니다. 이런 작업을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네싱하는 작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작업의 특징을 보면 한쪽에서는 이 샤시 작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로봇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반면에 여기서 말하는 하네스 작업은 거의 100%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로봇이 잘하는 일과 또 로봇이 잘 하지 못하고 또 사람이 유능한 일,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굉장히 대별되어 있습니다. 그 갭을 메꾸는 것이 요즘 얘기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로봇들이 단순히 공장에서의 단순 작업이 아니라 사람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주변 환경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찾은 것들이 뭐 이런 일들입니다. 보면 이렇게 뭐 사람이 잘하는 일들은 뭐 이렇게 먼지를 치운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양팔로 해서 뭐 판을 잡는다든가 이런 작업들 혹은 이렇게 종이접기 같은 작업들. 이런 작업들은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는 너무 당연하고 쉬운 작업이고 자연스러운 작업이지만 로봇한테는 굉장히 어색한 작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손에 감촉을 느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종이 접기 같은 경우에 종이가 잘 접혔는지를 느껴야 되고 그래서 로봇이 아까 행위를 보면 두 가지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 갖고
종이 낀 손에다 이렇게 움직였더니 happen to be 종이가 접어지더라. 그러니까 로봇이 종이 접는 행위를 인식 못하고 단지 동작만 하는 거죠. 근데 거기 종이가 끼어 있으니까 종이가 접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이 접기가 되는 건지, 사람 보고 종이 접으라 그러면 뭐 침도 바르고 안 접히면 2번도 접고, 이게 종이 접나는 행위를 하지만 이 로봇은 단순히 팔을 움직이는 행위밖에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사람이 기대하는 것과 크게 다를 수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저걸 사람하고 비슷하게 작업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계속 로봇 공학자들이 갖는 스스로한테 던진 질문이고, 그 갭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행위가 메꿀 수 있지 않겠나 항상 기대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로봇 그러면 현재까지의 로봇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중에 청소 로봇도 있고 안내 로봇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로봇이 있지만,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로봇이 있지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로봇이라고 분류된 것, 산업 분류 코드에 로봇이라고 분류된 거는 산업용 로봇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청소 로봇은 로봇이 아니야? 로봇이 아니죠. 그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가전제품입니다. 안내 로봇은 바퀴가 달려서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기계 장치이지, 그 로봇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지 산업 분류상으로는 로봇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고 말하는 건 산업용 로봇이고, 산업용 로봇은 위험한 기계입니다. 위험한 기계라는 뜻은 뭐냐면, 사고가 나면 부딪히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영구 손상을 입는다. 그런 위험한 기계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기계를 다룰 때는 항상 여기다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빨간불이 돌아가고 그 공간에는 사람이 절대로 접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타이틀이 되는 순간 거기는 접근 금지라는 표말이 붙기 때문에 청소 로봇은 청소 로봇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분류표에 보면 그냥 가전제품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말한 공장에서 산업용 로봇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종이 접는 로봇도 이렇게 나오고 점점 로봇이 밖으로 나오고 싶은데, 거기엔 엄격한 벽이 있습니다. 너 로봇이니? 라고 물어보는 순간 너 위험인자야, 너 갇혀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면 내가 로봇을 좀 가까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로봇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로봇이라는 힘을 붙이지 않으면 힘도 없고 쓸모없는 장치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갭을 메꾸고자 나온 것이 협동 로봇이라는 개념입니다. 저기 이제 보이고 있는데, 협동 로봇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하고 뭐 협동하면서 일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로봇과 사람이 같은 공간을 공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봇 옆에 사람이 있고, 사람, 로봇, 사람, 로봇, 그리고 서로 팔과 로봇이 부딪히는 거리에 있더라도 안전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로봇, 그걸 협동 로봇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일종의 산업용 로봇이지만 협동 로봇이라는 타이틀로 새로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증에 관한, 안전 인증에 관한 논란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실험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나 현실은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이런 협동 로봇으로 된, 여기 보이지만 커피를 뭐 서빙하는 이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온 거 기사 봤을 겁니다. 보면 거기도 엄격하게 유리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사람이 절대로 접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로봇은 위험한 기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인증은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더라도 사실은 로봇에 들어가는 기술 요소들은 다 같습니다. 이것이 형태가 인간형 로봇이 됐건 혹은 안내 로봇이 됐건 아니면 한쪽 팔 달린 매니플레이터가 됐건 기본적으로 기술 요소는 다 같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 기술 요소는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로봇에는 크게 덩어리로 봐서 산업용 로봇이라고 불리는 로봇군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현재까지 로봇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거는 AI 로봇, 인공지능 로봇,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되겠죠. 자, 그런데 산업용 로봇이라는 건 정의되기가 단순해서 외부의 환경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행동하는 로봇이고, AI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AI 로봇은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해요. 청소 로봇을 들고 있으면 아무 일 못하고 땅에 내려놓는 순간 그다음부터 바닥을 인식하고 벽을 인식하고 작업을 합니다. 미리 정해져 있지가 않죠. AI 로봇. 자, 그런데 AI 로봇을 제가 다른 말로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AI 로봇을 셀프 서바이빙 로봇이다. 자기 스스로 살아남아서 모든 걸 행위를 할 수 있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로봇이 궁극적인 의미의 AI 로봇일 겁니다. 산업용 로봇은 저기 디터미니스틱 로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로봇. 이 두 가지 놓고 볼 때 진정한 의미의 AI 로봇이 존재하는가? 정말 우리가 어떤 로봇이 사람이 전혀 관여 안 하고 스스로 존재해서 움직이는 로봇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 대답은 없죠. 우리가 지능 로봇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인 로봇은 가운데 있는 전문가용 로봇이라고 하는 로봇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퍼레이터 베이스드 서비스 로봇이죠. 다시 말해서 오퍼레이터가 있는 그런 로봇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이 하나 빠졌네요. 좀 뒤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 뷰그래프가 틀려 있어갖고 굉장히 제가 입장이 난처한데 어쨌든 이 전문가용 로봇은 특징이 뭐냐면 항상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조종자가 있어야 되고 자, 이 로봇은 행위를 하는데 주변 환경과는 완전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전문가 로봇은 이런 로봇은 untrained public 훈련되지 않은 대중하고는 절대로 상호작용하면 안 됩니다. 위험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로봇 휴보 로봇이 있습니다. 저희가 악수를 해요. 악수하는 거 훈련 많이 합니다. 나는 트레인드 된 오퍼레이터니까 악수하는데 아무나 게스트 보고 악수하라고 악수를 하면 80% 정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악수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손 흔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너무 많아요. 그분은 훈련해서 얘 로봇하고는 이렇게 악수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줘야 그 방향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하고는 상호작용 못합니다. 드론 같은 예를 들어보죠. 드론은 날리려면 꼭 조종자가 있어야 되고 드론은 건물 사이자 피해 갑니다. 그러나 이 드론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조종자. 이 드론이 물건을 배달하는데 배달하는 물건을 하늘에 있는 물건을 어떤 사람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받고 하는 거 불가능. 큰일 납니다. 오퍼레이터만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항상 드론은 물건을 땅에 떨어놓고 날아가면 사람이 가서 그 물건을 잡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자, 이 아까 말한 그 커피 기계도 로봇이 다 작업한 다음에 커피를 놔두면 뚜껑이 열리고 커피를 빼갑니다. 결코 로봇 손에서 잡아서 사람의 손을 이렇게 핸드인하는 건 로봇한테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가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그 아주 순간 사람은 가능하지만 로봇하고 하는 그 미묘한 상호작용은 아직 로봇이 할 수 있는 기술이 안 되죠.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걸 만든 사람, 오퍼레이터. 그걸 실험하는 실험실의 실험 요원들만 할 수 있지 손님들이 하면 대부분 실패하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현재 나와 있는 지능 로봇이라고 사실 말은 굉장히 많이 하지만 99%는 전부 다 어디에 걸려 있다? 전부 다 산업용 로봇군, 산업용 로봇군이라고 말하면 완전히 자기 일만 프로그램대로 하는 로봇군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조종자가 필요하고 조종이라는 이 상황 속에 움직이죠. 우리가 자율운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분명히 운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라이선스가 있는 운전자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있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다음에 이것은 결코 스스로 갈 수 없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절대로 사람하고 상호작용은 안 됩니다. 사람하고 사고 나지 하면 유일하게 그 차를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운전자뿐인 것입니다. 단지 이 자동차는 주어진 환경, 외부 환경은 피해 다니죠. 그래서 외부 환경하고는 상호작용을 하되 언트레인드 퍼블릭이랑 상호작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봇을 살펴보면 어떤 것이 로봇이냐, 지능 로봇이냐, 로봇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로봇이 로봇답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움직임. 그거를 저는 그냥 모빌리티란 말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모빌리티, 움직임. 그거는 다리일 수도 있고 바퀴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은 팔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아니더라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 물리적으로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 그걸 통틀어서 모빌리티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요즘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요소입니다. 어떤 분은 인공지능 AI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오토노미, 자율성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없이 로봇 스스로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 그런 AI적인 능력과 그다음에 물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우리가 아하 지능 로봇이구나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청소 로봇 예를 들면 너무 익숙하니까 들어보면 청소 로봇이라는 게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면서 청소하는 기계죠. 여기 보면 스스로 알아서라는 것이 오토노미, 지능, 자율성이라는 하나 범위가 되겠고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면 모빌리티가 되겠죠. 청소를 한다는 건 행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오케이 로봇이라고 부르자. 오케이 인공지능 로봇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보면 그것이 로봇이냐 로봇 아니냐. 자, 우리가 그 두 가지 요소를 한번 살펴보죠. 오토노미와 모빌리티라는 관점. 이 자동차의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거기서 자율성이라는 것은 하늘을 판단하고 땅을 판단하고 옆에 있는 자동차를 판단하고 이것이 끼어들지 말지를 판단하고 이 모든 판단하는 기준, 그것이 일종의 인공지능 혹은 오토노미에 관련된 기술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건 뭐겠어요? 핸들을 틀고 브레이크를 잡거나 가속도 페달을 누를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되면 아하 이건 로봇화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 로봇들은 어떤 로봇의 형태를 가지고 아까 말한 오토노미한 모빌리티를 갖는 로봇 형태로 해서 로봇이 존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청소 로봇과 자율차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두 가지 기능이 기존 장치에 인베드돼서 녹여져서 그것을 로봇화되게 하는, 로봇 기능이 인베드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요새 쓰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거기 카메라를 보면 카메라가 갖다 놓으면 스스로 피사체를 인식합니다. 누구누구 사람이 있군.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웃거나 제스처를 취하거나 하면 찍어줘요. 한 행위까지 할 때 그것도 일종의 로보틱 펑션이 인베드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물리적인 행위는 없지만 행동을 하니까. 예를 들어 주식을 사고 파는 게 있다 그러면 주식을 분석하는 AI 프로그램이 있고, 옆에 정말 그 주식을 사고 파는, 진짜 사고 파는 행위가 있다면 우리가 투자 봇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 오토노미와 모빌리티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오토노미라는 건 자율성인데, 자율성의 의미는 네 맘대로 하라,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해해서 잘 헤아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시키지 않더라도 잘 해라. 그것이 바로 오토노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장치한테 너 마음대로 해봐 라고 했을 때 확률은 반반이죠. 내 뜻에 맞춰서 잘할 확률, 아니면 지 맘대로 할 확률. 자, 그래서 그 지 맘대로 할 확률을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허용하면 나 맘대로 가요. 예를 들면 어떤 스마트폰을 샀는데 아무 장치도 없고 전부 다 음성 인식으로 되는 스마트폰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귀 못 알아듣기 시작하면 대책이 없어요. 엉뚱한 소리하고 막 내비게이션 잘못하다 보면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 내가 얘한테 자율성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이 우리 로봇 하는 사람한테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모빌리티 똑같습니다. 모빌리티의 굿넷은 뭐죠? 빠르고 힘센 겁니다. 빠르고 힘센 게 좋은 겁니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빠르고 힘세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주 사고 나면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빠르고 힘센 기계는 절대로 옆에 가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을 해도 어떻게 믿어요? 뻥치면 날아가는데 위험하죠. 그래서 근데 로봇이란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로봇이라는 것은 모빌리티와 오토노미가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이 두 개의 딜레마를 갖고 있는 두 개의 요인이 합쳐지고 나면 더 큰 딜레마가 생기겠죠. 다시 말해서 로봇한테 굉장히 뛰어난 힘과 파워를 주고 거기다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동시에 부여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바겠죠. 그러나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킬러 로봇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위험하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한한 파워와 무한한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괴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핵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원리는 이 모빌리티가 뛰어나면 굉장히 큰 물리적인 파워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율성은 확 낮춰버립니다.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반면에 물리적인 파워가 전혀 없는 거는 자율성을 극대화시킵니다.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우리 최 교수님이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이놈은 나쁜 놈, 좋은 놈을 판단하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좋은 놈, 나쁜 놈 좋습니다. 맞아도 좋고 틀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죠. 근데 거기다가 잘 되는군. 그래서 거기다가 갑자기 총을 달아서 나쁜 놈은 빵 쏴라. 이렇게 해놓읍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건 그냥 판단해서 보고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 행위까지 옮기면, 예를 들면 진단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진단 나왔다고 거기서 맞바로 치료에 로봇가 막 들어간다면 의사의 인터뷰는 없이 굉장히 위험할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것이 갖고 이 그래프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해서 이걸 마지막으로 해서 제 강연을 마치고 우리 다른 분들 말씀을 더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포인터. 포인터 있습니다. 예. 네, 시작하기 전에 소개받았던 최승진입니다.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는 거는 타이틀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What's Next for Deep Learn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가장 AI의 제일 중요한 기술인 딥러닝이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럼 그 이후에 어떤 기술들이 이제 앞으로 더 나올 건가? 그러나
그 딥러닝의 넥스트는 딥러닝이 아닌 다른 거는 아니고 아직도 딥러닝이 훨씬 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발전이 될 거로 예상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한 몇 가지 정도 중요한 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일단은 뭐 딥러닝과 관련된 조금은 더 히스토리라든지 좀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또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관련된 교육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 후반부의 한 반 정도가 이제 이 딥러닝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최신 기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히도 제 슬라이드에는 동영상이 하나도 없고 주로 이제 제가 말로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뭐 인공지능을 말씀을 하시고 뭐 AI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혼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AI인가? 근데 AI라는 거는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뭐 우리가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AI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그 대표적인 텍스트북에서는 AI를 갖다가 이렇게 한 6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AI는 뭔가 사람하고 좀 비슷한 거를 갖다가 만들려고 하는 목표를 뭐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주 고전적인 그 심볼릭 AI는 그 사람의 지식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컴퓨터에 좀 잘 저장을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빨리 찾아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여기서 knowledge representation 그리고 automated reasoning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AI랑 관련된 제일 중요한 3가지 애플리케이션이 사람처럼 보고 사람처럼 듣고 대화하고 사람처럼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바로 뭐 Natural Language, Computer Vision 그리고 Robotic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인텔리전스와 관련된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제 뭔가 조금은 더 현명하게 풀려고 하는 시도인 이제 그 머신러닝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머신러닝을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그래서 주로 머신러닝이나 이제 딥러닝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머신러닝은 사실 AI의 어떤 하나의 그 सब셋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또 다른 सब셋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AI다. 그래서 데이터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뭔가 AI를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우리가 뭐 머신러닝이나 또는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딥러닝의 좀 간략한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대략 한 1940년부터 이 딥러닝의 연구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휴먼 브레인의 그 뉴런이 하는 역할을 좀 굉장히 그 단순화시켜서 모방한 그런 이제 모델이 40년대 나왔는데 매클로피츠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클로피츠 모델 이후부터가 뭔가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1950년대에 이제 그 로젠블랏의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퍼셉트론은 제가 알기에는 아마 처음으로 데이터 드리븐으로 어떤 심플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였었고 불행히도 아주 그 굉장히 간단한 케이스만 적용이 가능하고 조금만 데이터들이 복잡해지면은 적용이 힘든 그런 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크리티사이즈 되고 1960년대에 이제 그런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AI의 첫 번째 윈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의 단점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레이어만 있는 싱글 레이어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풋이 들어오면은 바로 계산을 해서 이제 아웃풋을 갖다가 계산을 해주는데 이제 그런 거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어를 갖다가 이제 여러 개 쌓는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들이 연구가 되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제 백프로파게이션들이 이제 1980년 중반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가 굉장히 다시 인기를 끌고 한 90년 중반까지는 굉장히 또 널리 활용이 되고 뭐 지금보다는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도 다양한 곳에 적용이 되다가 한 90년 중반부터는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든지 이런 커널 머신 계통에 밀려서 한 10년간 주춤하다가
2000년 중반 이후에 이제 다시 딥러닝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을 해서 지금 거의 한 15년 정도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딥러닝은 뭐 2000년 중반 이후에 굉장히 성공적이었었는데 일단 처음에 몇 가지의 성공 사례는 가장 먼저는 뭐 지금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음성 인식이었고요. 사실 전통적으로 음성 인식은 그 오디오 데이터를 갖다가 인풋으로 받아서 그걸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어쿠스틱 모델을 만들고 포네틱 모델을 만들고 랭귀지 모델을 만들고 이제 이런 다양한 모델을 쭉 다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잘 연결을 시켜야 음성 인식이 됐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그 딥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오디오 데이터를 갖다가 바로 텍스트로 변환할 수 있게 그냥 엔드투엔드로만 충분히 많은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시키면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들이 지금 쓰이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그렇다면은 뭐 스피치 레코그니션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거뒀으니까 그럼 뭐 우리가 한번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해보다. 그래서 뭐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픽셀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레이블로 매핑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보시다시피 뭐 키 포인트를 찾고 그 다음에 피처를 찾고 그리고 이제 모델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들을 뭐 현재는 하나의 딥뉴럴 네트워크가 그냥 엔드투엔드로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자동 언어 번역기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세스를 갖다가 거쳐야 되지만 사실 지금 쓰이고 있는 그 테크닉들을 보면은 크게 내추럴 랭귀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그냥 그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으로서 바로 그냥 어떤 하나의 텍스트에서 또 다른 텍스트로 변환을 해주는 것들이 뭐 지금 이거는 이제 이미 굉장히 폭넓게 쓰이고 있는 테크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2000년 중반 이후에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사실은 뭐 미국이나 뭐 세계적인 대학에서도 이 머신러닝에 대한 수업들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있어지고요. 뭐 대략 한 몇 가지의 사례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은 뭐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트로덕션 AI가 뭐 한 2012년부터 한 18년 그 사이에 한 5배 정도의 듣는 학생들의 숫자가 한 5배 정도가 늘었고요. 뭐 UIUC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지난 5년간 한 12배 정도가 늘고 또 그 머신러닝의 대표적인 학교인 그 카네기 멜론 대학 같은 경우도 지난 5년간 뭐 거의 한 6배 정도가 느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머신러닝을 갖다가 이제 듣고자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러한 현상은 뭐 한 지난 2, 3년간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거는 뭐 대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이 이제 학교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고 조금은 더 특이한 사항은 지금 뭐 제가 이 초상권을 허락을 얻고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 아닌데 한 2년 전에 굉장히 그 저희 쪽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그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고등학생인데요. 이 고등학생 친구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이 딥러닝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했고 지금 뭐 국내 신문에서도 많이 알려진 그 오픈 AI라는 그 non-profit AI 컴퍼니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그 문제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해결하면서도 관심을 갖고 이제 어느 날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 오픈 AI 연구소에 있는 이제 연구원들한테 이제 이메일도 보내고 했는데 그 연구원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보낸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 고등학생이었지만은 인턴으로 오라고 제안을 해서 이 고등학생 친구가 이제 그 연구소에 인턴으로 가서 몇 달간 일을 하면서 논문을 갖다가 발표하게 되는데 그 논문이 그 버클리 대학의 교수가 굉장히 자랑을 했는데 자기네 대학의 한 박사 2년차 정도의 수준의 논문이었고 이 딥러닝 쪽 컨퍼런스에 이제 이 논문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쪽 분야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 논문이 올라왔을 때 읽었고 고등학생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었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이러한 스타일의 교육과 또 이 연구소에서 또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대한민국에서도 조금 굉장히 더 많이 발전을 해야지만
이제 앞으로의 시대에 저희가 경쟁력을 잃지 않고 아마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고 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잠깐 사례를 갖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한민국이 생각보다는 지난 몇 년간 머신러닝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뉴립스라는 컨퍼런스는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꿈에 그리는 컨퍼런스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에 논문 발표하는 거를 갖다가 거의 목매는 대학원생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제출되는 논문 그리고 또 발표되는 논문의 숫자가 지난 5년간 너무나 많이 늘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한 30년이 넘었는데 처음 한 20년 동안은 그다지 그렇게 늘지가 않았는데 지난 한 5년간이 굉장히 늘었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10,000편의 논문이 발표가 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힘듭니다. 그 많은 논문들을 갖다가 그래도 잘 리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을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발표되는 논문의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구나. 그리고 딥러닝이 대한민국의 학생들한테도 잘 맞는 토픽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딥러닝이 워낙 잘 되지만은 몇 가지 굉장히 좀 약점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약점들을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극복하는 연구들이 이제 Next for Deep Learning이 되겠고요. 우연히도 제가 한 지난 5, 6년간 주로 연구를 했던 내용들이 이제 이 딥러닝의 리미테이션에 좀 관련된 그런 연구였습니다. 첫 번째 그 딥러닝은 좀 하나의 커다란 약점이 워낙 많은 파라미터를 갖다 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트레이닝 example들을 갖다가 필요로 하고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가 적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들을 봐도 알다시피 사람은 그냥 한두 개의 트레이닝 example만 가지고서도 굉장히 트레이닝이 잘 되는데 딥러닝은 이제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도대체 차이가 뭐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제 바로 그 메타러닝이라는 테크닉이고요. 컴퓨터 인텐시브한 거는 워낙 많은 GPU 리소스를 갖다가 할당을 하면 별 문제가 없고요. uncertainty를 갖다가 핸들링하는 것이 취약하다는 거는 딥러닝은 굉장히 자기의 디시전에 대해서 굉장히 overconfident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디시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는데 사람은 사실은 자신감이 있고 없고 매 디시전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들도 주로 자기의 디시전에 대해서 컨피던스까지도 계산이 되는 이제 그러한 테크닉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다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의 계통이고요. 베이지안 딥러닝이 하나의 example이고 제가 거의 한 20년간 연구를 했던 분야가 되겠습니다.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그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딥러닝은 굉장히 많은 그 엔지니어링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즈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들 그리고 AI가 생각보다는 조금 잘 속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도 더 잘 속는 편이죠.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길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많은 로드 사인들을 갖다가 인식을 하면서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그 많은 로드 사인들을 갖다가 예를 들어 검은색 테이프로 좀 약간 부분적으로 훼손을 시켜 놓으면은 사람은 그다지 영향을 안 받는데 대부분 이제 AI는 굉장히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런 것들 AI가 좀 덜 속는 이제 그런 기술들도 지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양한 연구들이 있는데 unsupervised도 있겠고요, semi-supervised도 있겠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self-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것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다양한 모델리티의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제 multimodal learning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거고요.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거는 한 장의 더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조금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앞에서 설명을 드린 이제 이런 uncertainty들을 좀 잘 다루는 모델들, 특히 이제 아마 메디컬 도메인에서는 이제 더 중요해질 테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deep probabilistic model 그리고 지금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잘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그 AI가 이제 바로 Deep Generative Model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라이버시랑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제 한 2가지 정도 특히 이제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잘 유지하는 그런 AI. 이제 대표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지금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이제 Federated Learning이라는 이제 그런 테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작은 어떤 디바이스에서도 이제 많은 뭐 개인 휴대폰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조그만 많은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도 많은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는데 사실은 각각 그 모든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얻은 데이터를 갖다가 커다란 하나의 그 서버에서 다 컬렉트를 한 다음에 트레이닝을 하면은 제일 정확하지만 그게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조금씩 로컬 모델들을 갖다가 트레이닝해서 그 결과를 갖다가 보내서 이제 커다란 모델을 갖다가 완성을 하는 이제 그 Federated Learning 테크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서 설명을 드린 그 좀 AI를 조금 잘 속이는 방법들이 있는데 좀 잘 안 속게 하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또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이 좋은 디시전들을 잘 내리는 이제 그런 그 AI 기술들이 당연히 더 중요하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보다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interpretable machine learning이나 explainable AI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발표가 돼서 뭐 화제가 되고 있는 특히 이제 거의 사람처럼 글을 쓸 수 있는 뭐 AI라 그래서 이제 GPT-3라는 이게 이제 그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인데요. 이제 오픈 AI에서 발표를 했고 뭐 화제가 되는 거는 한 파라미터의 개수가 한 1,750억 개 정도가 되고요. 그 숫자는 은하수에 있는 별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걸로 아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모델이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조금은 가장 지금 랭귀지 쪽에서 취약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클래시컬한 머신러닝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이제 사람이 어떤 퓨처 트랜스포메이션들을 다 하고 그 결과를 모델에 제공을 해서 단순히 데이터로부터 모델만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트레이닝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earlier machine learning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딥러닝 시대로 오면서는 퓨처를 찾고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딥뉴럴 네트워크가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earlier machine learning에 비해서는 이제 한 가지를 더 jointly 이제 러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에 나가는 방향은 이제 메타러닝이라는 거는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한 과목들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부하는 법을 갖다가 터득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또 다른 새로운 과목을 빨리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메타러닝은 이제 딥러닝이 퓨처와 모델을 갖다가 jointly 러닝을 한다면 거기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알고리즘까지도 같이 이 세 가지를 갖다가 jointly 러닝하는 노력이 메타러닝이고 이제 메타러닝은 바로 어떤 그 지식의 다양성들을 갖다가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사실은 이 versatility라는 용어가 굉장히 이제 AI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런 것 쪽으로 나가는 어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테크놀로지고요. 이 제너러티브 모델의 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뭐 이러한 많은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가지고 제너러티브 모델을 트레이닝하면은 새로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갖다가 그 이제 AI가 제너레이트 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아주 최근에 그 하버드 대학의 대학원생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제 건축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제공을 해서 어떤 그 전체적인 집의 레이아웃을 입력으로 주면은 거기에 맞는 가구들의 배치를 이제 AI가 다 설정을 해서 주는 거죠. 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전문가들이 이러한 레이아웃에서는 가구들을 좀 어떻게 배치를 했었고 또 다른 레이아웃에서는 어떻게 배치를 했었고 사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은지 그 제너레이션 프로세스를 갖다가 이제 러닝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전적으로 사람의 손을 타지만은 이제 새로운 또 굉장히 재미난 일이었고요. 뭐 페더레이티드 러닝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로컬 모델들이 데이터를 보내는 대신에 이제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클라우드로 보내서 그 로컬 모델에서 온 파라미터를 취합을 해서 어떤 하나의 커다란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페더레이티드 러닝이고, 뭐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딥러닝은 이미 한 15년가량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지금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뭐 그렇다면은 뭐 이제는 거의 끝물이라서 이제는 뭐 또 다른 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부터 우리가 뭐 딥러닝 시작해봐야 뭐가 되겠는가.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라는 테크닉은 뭔가 다양한 응용 분야를 굉장히 발전시켜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 성격의 테크놀로지이기 때문에 아직도 적용이 안 된 무궁무진한 응용들이 남아 있어서 그것들을 찾아서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적용을 함으로써 다시 딥러닝 자체의 기술이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은 많이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뭐 교육도 잘 시키고 많은 기술들을 갖다가 개발을 하면은 아마도 충분히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다음 우리 정지훈 박사님,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과 연구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정지훈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저는 그 앞에 두 분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면은 아까 최승진 그 CTO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는데, 지금 현재 AI 연구라든지 AI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어떤 계기나 동기, 그리고 이런 걸 따라가기 위한 어떤 새로운 AI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조금 더 사회적인 맥락의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AI 기술의 발전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마치 아까 그 잠깐 그 논문 발표 숫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 그 보급과 기술이 이제 그 퍼져나가는 속도가 과거하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진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연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나온다고 치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빠르게 급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그 발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창기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래도 뭐 CNN이나 RNN 뭐 이런 얘기, 그런 종류들 좀 알면은 그래도 좀 이것저것 해볼 수 있지 않겠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기 보시는 것처럼 뭐 메모리 네트워크라든지 아까 말씀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든지 뭐 강화학습이나 캡슐넷이라든지 이 이외에도 요즘에는 이제 인터랙션 관련된 쪽이라든지 해석이라든지 하여튼 정말 너무 많은 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연구자들 입장에서도 또는 이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맨날 새로운 게 또 나올 때마다 또 보고 이래야 되니까 뭐 이렇게 난 이미 늦었으니까 니네들끼리 가고 포기,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따라가겠어,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이러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기술의 발전이 있다는 건데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 과거보다 왜 이렇게까지 잘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이건 이제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연구는 연구자들만 하는 거야라고 했었던 생각을 넘어서 가지고 이것들을 공개하고 퍼뜨려가는 것의 어떤 메커니즘이 마치 과거 인터넷이 확산될 때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1960, 70년대 이때부터 시작이 됐었지만 인터넷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시점은 잘 아시겠지만 1990년대 후반에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기술이 나오고 그걸 통해 가지고 포인트 앤 클릭을 통해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게 된 이후부터거든요. 그럼 그 이전 20, 30년 동안은 왜 그렇게 지지부진했냐 하면 그 이전에는 거의 커맨드 라인 인터프리터라고 우리가 부르죠. 명령어를 외워서 쳐넣고 쓰는 뭐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이 유명한 이제 더글라스 앵겔바트라고 하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의 창시자
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왜 그분이 이제 비판을 하기를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왜 만들었냐 당신들. 그냥 일반적으로 뭐 그 사이언티스트들이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만 쓰라고 만든 거냐. 2살짜리 아이부터 80대 노인까지 누구나 쓸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지 왜 이런 걸 만들었니? 뭐 이런 그래서 이제 마우스를 처음 개발하게 되는데 이 월드와이드 웹의 등장과 함께 폭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입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죠. 이제 이게 인터넷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폭발적인 성장의 그 기원인데 지금 AI 특히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런 패스를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2년에 이미지넷 챌린지를 시작으로 해서 거의 모든 이 AI 분야 같은 경우에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논문이라든지 내용들이 다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하는 것이 이제 관례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로 공개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QA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는 소셜 네트워크 같은 것들, 트위터라든지 뭐 레딧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걸 굉장히 좀 강화하는 역할을 또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해석을 해주고 해설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적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플랫폼적인 측면에서는 코세라라든지 에드엑스 같은 무크 플랫폼 이런 데가 사실은 AI 컨텐츠 가지고 제일 먼저 떴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고 여기에 이제 그 MIT라든지 스탠포드 대학 포함해서 세계적인 어떤 유수의 대학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같이 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도 그런 공유 문화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으로 굉장히 발전을 시켜나가요. 대표적인 사례 뭐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재밌게 봤던 사례가 SK텔레콤 쪽에서 발표했던 논문 중에 디스코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게 나와서 아카이브라고 하는 논문 프린트 쪽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서 사실은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이 아직 코드 정리를 다 못한 상황이어서 코드가 공개가 안 됐었거든요. 그 당시. 근데 그 논문만 보고 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지금 뭐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한국계 친구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서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이제 구현한 그 코드를 GitHub에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유명한 이제 GitHub가 공개가 돼가지고 퍼져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 서로가 또 소셜 네트워크 통해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공개했었던 친구가 이 논문 쓴 그 친구의 후배였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공개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인기가 있어지니까 그 선배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내가 아직 코드 정리도 다 못해가지고 공개를 못했는데 논문이 있고 그냥 그렇게 바로 구현해서 공개를 하면 나는 뭐가 되니? 뭐 이런 얘기를 썼다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게 이제 비일비재한 사건들이에요. 그게 공개가 되면 보통은 학계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사이클이 돌 텐데 뭐 학회 가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니까요. 지금 그런 거 없죠. 그냥 공개하면 바로 봐가지고 데이터도 공개돼 있지 코드도 공개돼 있지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열심히 테스트 해본 다음에 이게 지금 더 나은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도니까 그 돌아가는 사이클의 어떤 그 텀이라든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 같은 그런 되먹임 현상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GPU라든지 뭐 데이터 양 많은 거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인간의 측면, 이제 우리 문화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공유 문화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새로 태어난 디지털 네이티브의 등장에 의해서 이런 그 엄청난 발전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엘리먼트 AI에서 수창을 해서 이제 C2 몬트리올에 가서 어디가 전 세계의 그 AI 슈퍼 스팟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서 이제 뉴욕에서 온 뉴욕하고 텔아비브 그리고 런던 뭐 등등 있었던 친구들하고 같이 토론을 했었던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굉장히 뛰어난 AI를 끌고 나가는 리서처들을 보시면은 다른 타 학계하고는 다르게 정말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을 뭐 거의 있는 친구들이 정말 끌고 간다고 할 정도로 뛰어난 친구들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거의 이제 핵심은 뭐냐? 이제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건 뭐였냐면 그런 우수한 탤런트들을 가진 친구들을 어느 도시가 흡수해서 어디가 클러스터가 될 것인가가 핵심이다. 이제 이렇게 본 거죠.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체계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각 국가별로도 이런 거를 가져오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제일
AI 분야에서 이제 미국은 뭐 워낙에 실리콘밸리라든지 뉴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는 곳들이 많으니까 차치하고라도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외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딥러닝 기술 포함해서 지금 최근에 가장 유명한 기술들을 개발하신 분들이 캐나다 출신들이 많으세요. 거기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가 또 국가적으로 그런 연구를 하는 거를 CIFA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연구비를 댔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국가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AI 슈퍼 클러스터라고 표현을 해서 3대 도시 뭐 에드먼턴 여기는 이제 강화학습의 성지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몬트리올 그리고 토론토, 워털루라고 하는 이 세 개 도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을 유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리드하도록 만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고 있죠.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끌고 나가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도 많습니다. 스테이션 F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파리, 프랑스에서 지금 현재 그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이제 그 오픈 테크놀로지 센터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런 걸 열어가지고 전 세계에 뛰어난 친구들을 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영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글로벌 AI 허브로서 런던을 뭐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유럽에 있는 어떤 그런 랜드스케이프를 보더라도 이런 어떤 변화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걱정들이 많이 들게 되죠. 자, 모두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새로운 오픈된 문화에서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고 아마 이런 형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진 곳이에요. 처음에 이제 파운더이고 지금 소장인 이제 김승일 소장이 원래 이제 LG전자에서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음성 쪽 머신러닝 하셨던 분인데 사실은 기업체에서 연구를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하고 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일단 회사에 있으니까 회사에서 하는 연구를 내 연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나 어떤 공부가 혼자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같이 티밍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설마 나 혼자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연구 주제가 있으면 누구든지 연구실을 신청해서 랩을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실을 직접 주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좀 참여를 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이런 친구들이라면 재밌어 보이는 연구실을 찾아서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참여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열린 연구소의 형태를 이제 제공을 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연구가 진행이 되는 형태의 과거에 이제 고등교육기관에서 했던 것들을 충분히 커뮤니티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모두연구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초기만 하더라도 과연 이런 모델이 워킹할 것인가에 대한 되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의문이 있었고요. D캠프에서 좀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첫 번째 엔젤 투자자로서 투자를 하고 이 미래 비전에 관련된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에 사실은 그 짧은 한 몇 년간의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특히 서울시에서는 이제 양재에 AI 이제 허브를 만들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교육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을 하게 돼서 캠퍼스가 강남에서 처음 출발했는데 양재 캠퍼스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로에 캠퍼스를 또 주로 이제 초중고등학교 교육 쪽을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다소 좀 각각마다 특징을 좀 다르게 하는 어떤 캠퍼스를 열게 됐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0개 이상의 이제 연구실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연구실들이 워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모두연구소에서 연구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기업들의 실제 AI 연구하는 그 연구 인력으로 지금 들어가 계시고 이 연구실과 이제 교육 과정에서 나온 그 발표된 책만 여기 지금 7개인데 지금 10권 이미 이제 발표가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도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실제 막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제 연구실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는 굉장히 이제 1기는 굉장히 잘 됐는데 3개월 단위로 돌거든요. 이게 3개월 단위로 도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은 연구를 하려면은
누군가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또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받쳐줄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학원에서 하는 어떤 연구실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미 한 번, 두 번, 세 번 사이클을 돈 연구실 같은 경우에 거기 기존에 있는 멤버들은 상당히 내공이 올라갔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떨까요? 굉장히 수준이 낮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위에 격차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위에 있는 분들 굉장히 그 트레이닝을 잘 받은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등장하는 게 이제 플립스쿨입니다. 플립스쿨은 이제 일종의 교육 모델이 나오게 된 거고요. 교육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실리테이터라고 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 자가 중심 학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커리큘럼을 결정을 하고 그거를 그 도와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가 교육과 관련된 그 교실을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들어가기 전에 공부부터 하고 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 과정에서 보면은 학부 과정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플립스쿨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또 재밌는 것은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퍼실리테이터를 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토픽을 정해가지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그 보기 어려운 커리큘럼이라든지 보기 어려운 교육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게 돼요. 여기 제목만 보시더라도 다른 데에서 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 여기 좀 빠져 있습니다만 이제 스폰서드 AI 리서치 랩도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실리콘밸리가 샌디에고에 있는 이제 에피시스 사이언스의 사례인데, 에피시스 사이언스는 지금 달파 리서치, 이제 미국의 그 국방 리서치 제일 많이 하시는 곳 중에 하나고요. 그 중에서도 스웜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드론의 집단 비행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언서튼티와 관련된 AI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있는 대표께서 모두 연구소의 존재를 알고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구가 진행이 됐냐 하면, 일단은 언서튼티에 대한 AI에 대해서 아직 교육도 많이 진행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에 대한 플립스쿨을 열겠다고 해서 국내에 있는 팀을 하나 짜가지고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리고 원격으로도 이제 그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스폰서드 플립스쿨이 굉장히 잘 자리를 잡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됐으니 여기에서 나온 뛰어난 친구들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스폰서드 리서치 랩이 생겼어요. 그 랩에서 이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해가지고 1기, 2기, 3기 지금 계속 뭐 교육 프로그램도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의 법인을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국방 리서치 같은 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어떤 구도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올해 굉장히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원래 지금 저희가 그렸던 그림은 코워킹 스페이스하고 비슷한 그림이거든요. 코워킹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모여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플립스쿨이든 아니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아까 그 리서치 공간이든 일주일에 한 차례씩 랩 미팅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코로나19가 터졌으니 모일 수가 없잖아요. 모일 수가 없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리서치를 하겠다고 공표해서 사람을 모집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경주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작년부터 만들었던 건데 완전 100% 온라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아이펠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제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50개가 넘는 프로젝트 기반의 그 학습 구조로 돼 있고요. 진도를 체크해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실습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그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퍼실리테이터들이 슬랙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고, 오피스 아워처럼 지역에서 도와줄 수 있는 퍼실리테이터들이 도와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고,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뛰어난 교육자가 그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컨텐츠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그 커뮤니티가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인터넷이 혁신을 일으킨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인터넷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들의 연결과 커뮤니티의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와 상상할 수도 없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런 불확실성들을 이제 껴안는 거죠.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대학생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중학생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꾸준히 해볼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사실은 이런 AI 교육을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 교육에 제일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곳에 돈을 갖다 왕창 줘가지고 거기에서 뭐 마치 옛날에 뭐 인재 뽑아내듯이 여기에서 모든 인재가 나올 것이야 라고 했었던 것은 70년대 80년대에 뭐 굉장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했었던 제조업 기반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AI 교육 포함해가지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어떤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교육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확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을 하고 그에 맞는 정책과 그에 맞는 어떤 문화들을 확산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스크 잠깐 벗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우리 최 교수님께서는 딥러닝 다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그 학술적이고 전문 용어를 굉장히 많이 쓰셔서 설명해 주셔갖고 아주 우리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많이 배웠고요. 우리 정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모두가 참여하는 아주 또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육과 연구의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넓게 말씀해 주셨고, 저는 로봇이 아까 말했듯이 사이버와 인간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에이전트인 로봇이 AI와 어떻게 결합되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봤습니다. 저기 질문이 사실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아마 우리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은 분이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수집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이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 플로어에서도 좀 질문을 좀 손을 들고라서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처음 질문이 올라왔으니까 일단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지금 이거 누르면 된다고 그랬는데, 됐네요. 이제 어려워요. 어쨌든 이 컴퓨터의 등장으로라는 게 아마 로봇이나 AI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 등장으로 단순 반복들이 이제 기계로 대치되면서 인간은 상위 개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뒷말을 요약하면 우리가 이제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아마 이런 요지 질문 같습니다. 결국은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 AI와 인간이 혹은 로봇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라고 제가 받아들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 박사님 목 타실 테니까 우리 최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한번 얘기 돌아보죠. 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글쎄요, 뭐 제가 그냥 오랫동안 머신러닝과 관련된 연구를 했지 사람하고 뭐 어떻게 공존할까를 그렇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잘 알려진 역설에 의하면은 사실 인공지능의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좀 인공지능한테 굉장히 어렵고요. 인공지능이 또 그 잘하는 거는 또 사람한테는 또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사실 이미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사람이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서로 정말 잘 도와줄 수 있는 관계고, 물론 지금의 기술 수준은 어쩌면은 뭐 인공지능이 조금은 더 단순한 일들을 지금 뭐 자동화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를 어느 정도는 지금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뭐 그런 기술들이 이미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공지능이 이제 단순한 일들을 사람 대신에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맞지가 않고, 이미 어느 정도 굉장히 오토노머스하게 이제 잘 할 수 있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인공지능의 최종 목표는 뭐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갖다가 막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보조 역할을 굉장히 잘함으로써
뭐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의사를 갖다 더 좋은 의사로 만들어주고 변호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더 좋은 변호사로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와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그다지 그렇게 걱정을 하지도 않고 또 사람은 사람대로 굉장히 많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인공지능에게 역전을 당할 거라고 아직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 질문이 많을지 모르니까 한 30초에서 40초 내로 우리 정 박사님 다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건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 과학 분야 쪽보다는 이 주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예, 제가 좀 많이 하고 있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AI의 약자 자체를 어그멘티드 인텔리전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요. 증강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표준 용어가 됐는데 휴먼 인 더 루프라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사이클 안에 인간이 들어가 가지고 그 디시전을 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례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세계 최고의 이제 의료 AI 회사가 되고 있는 누닉 같은 케이스를 좀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이제 암을 진단하는 어떤 사례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예를 들어 90% 정도의 확률로 암을 진단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그 영상의학과 의사가 치면은 이 AI가 만약 95%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논문 낼 때는 얘네가 조금 더 잘합니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주어진 테스트 셋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서 해보면 되니까 정량화해가지고 수치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된 것보다는 결국 현장에 가게 되면은 이걸 쓰는 유저가 존재를 하죠. 유저는 누구냐 하면 아마도 영상의학과 의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영상의학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지표는 뭐냐 하면 이걸 단독으로 써가지고 나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 기술을 써가지고 내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가를 쓰는 거죠. 실제 연구를 해보면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 하면은 흉부 엑스레이, 흉부만 보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한 3%에서 5% 정도 정확도가 이 AI를 썼을 때 더 높아져요. 자기 원래 거보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인상적인 건 뭐냐 하면 의사 면허증 바로 따고 이제 우리가 제너럴 프랙티셔너라 그러는데 의사 면허만 바로 딴 일반의들 있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를 썼을 때 자기가 찾아낼 확률이 거의 30%가 뛰어버립니다. 60%인 사람이 9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얻는 개인이 되게 많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이때 되게 중요한 거는 AI 기술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느냐, 컬러를 어떻게 보여줬느냐, 그리고 어떤 거를 익스플레인 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리는 판단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기술들을 또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잘한 것이 좋은 제품이고 서비스죠. 그러니까 지금의 AI에 대한 질문 중에서 이제 학술적으로 한 거 말고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건 뭐냐 하면 서비스나 솔루션 차원에서 누가 얼마나 잘 쓸 수 있게 만들어 줬느냐 이와 관련된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위해서 인간과 사용자와 기술을 모두 이해하고 만드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예, 말씀 고마워. 저도 두 분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로봇 경우 봐도 AI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잘하는 것과 로봇이 잘하는 것, 사람이 잘하는 것과 AI가 잘하는 것이 지금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봇이나 이런 것이 더 자기를 잘하면 사람은 사람 일에 더 충실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로봇이나 AI가 사람 일을 뺏는다기보다도 좀 더 인간답게 하는 여유를 만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한번 또 바뀌었네요. 잠깐만요.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눌렀는데 예. 지금 AI 교육에 관한 얘기 같은데 저도 상당히 궁금한 질문이었습니다. 좀 두 분한테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AI 교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AI의 학문적인 걸 얘기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그 AI를 배운다는 뜻은 AI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AI의 이론과 세어리를 배우고 새로운 걸 개척하는 분야로서 AI를 배울 수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그 개발된 AI 플랫폼이나 툴을 이용해서 잘 러닝시키고 뭐 해서 알만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쪽에서의 AI의 전문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사용자로서 그걸 어떻게 인터프리트하고 결과를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레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AI를 배운다고 학원에 갔을 때 AI 이론, 깊은 이론을 가르쳐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AI를 어떻게 트레이닝 시켜서 새로운 학습을 수렴하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 그런 이런 플랫폼 사용 기술을 배우는 게 좋은 것인지, 우리 먼저 정 교수님께, 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네. 네, 아마 우리 쪽이 또 저기 정 박사님은 아마 또 다른 각도에서 아마 또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굉장히 더 기본기를 갖다가 탄탄히 하는 교육을 조금 더 중요시하는 편이라서, 사실은 이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수학들도 필요합니다. 물론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수학들을 잘만 배웠어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커버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조금 더 어린 학생들한테도 이런 어떤 수학적인 내용을 가르칠 때 그냥 단순히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다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왜 인공지능에서 필요한지 먼저 이렇게 강한 모티베이션을 주고, 그 다음에 궁금하게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론을 갖다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마 이런 교육 방식이 좋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머신러닝을 처음에 공부하려고 할 때 굉장히 다양한 수학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냥 연습 삼아 한번 머신러닝을 위한 뭐 수학이라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온라인에서 제가 쭉 정리를 해서 가르쳤는데, 그때 굉장히 좋았던 반응이 이제 바로 어떤 특정한 하나하나의 그 주제마다 이런 것들이 왜 머신러닝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갖다가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배워야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아마 초중고 학생들도 뭔가 먼저 이렇게 왜 필요한지 좀 호기심을 느끼게 해주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가르치는 방식이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 박사님. 네, 저게 한 줄로 그 질문하셨지만 생각보다 되게 복잡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전부 목표가 달라요. 실제 교육 과정에서도 그렇고, 모두연구소에서는 사실은 이것 관련 담당은 주로 고등교육 쪽에 많이 맞춰져 있는 데다가 업체,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성인들 대상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쪽을 많이 다루진 않지만, 어썸스쿨이라든지 조금 초등학생이나 이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친구들이 디자인할 때 어떤 그런 걸 보면은 목표 자체가 되게 많이 달라져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이 분야에서 제일 연구 많이 한 거는 이제 MIT 미디어 랩 이제 미첼 레스닉이라든지 세이머 페퍼티 같은 분들, 스크래치 만드셨던 분들의 철학이 제일 중요하긴 한데, 초등학생 때는요 모티베이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모티베이션이 동작을 해서 이게 괜찮다라고 해서 좀 경험하고 자기가 뭔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알아서들 파요. 심지어 대학 레벨까지 이상으로도 그 뒤로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흥미를 잃지 않고, 이 친구들이 그 일반 교육이잖아요. 초등학교에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AI에 대해서 거의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가는 것보다는 어려운 건 알아서 찾게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고, AI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종류의 어떤 게임 형태도 좋고요.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동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가게 되면은 초등학교랑은 또 앵글이 달라져요.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수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진로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로를 생각할 때 이미 이과 쪽으로 가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나중에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나는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거 경영이라든지 이런 걸 해볼 것 같은데 AI를 써보겠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이 자체가 이제 그 리ኳ이어먼트, 과해야 되는 기초가 되게 달라지죠. 이과 계열에서 소위 얘기하는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뭔가를 해보려는 친구는 이제 최승진 그 CTO님 말씀대로 베이직한 어떤 수학적 백그라운드부터 해서 이런 어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쪽이 아니고 AI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 요즘에는 AI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윤리적 문제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친구들이라면 그에 대한 에세이라든지 페이퍼, 케이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하고 목표가 상당히 달라지고요. 제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 뭐냐 하면, 너무 코딩 교육 형식으로 넘어가서
AI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이름에 너무 그냥 그 다 코딩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거가 좀 되려 더 안 좋은 것 같고, 그보다는 마치 AI가 인터넷처럼 거의 모두가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게 될 것이라는 그 전제하에 다학제적으로 이제 다양한 어떤 교육 과정들이 만들어지고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사실 초기에 컴퓨터 교육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때 뭐 언어를 가르치는 게 좋은지, 요즘 컴퓨터 학원 가면 엑셀 뭐 라이선스 받고 뭐 어떻게 뭐 한글 쓰고 하는 거 이런 거 배우기도 하고, 이제 어느 것이 사실 일반 교육의 레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 한때는 인터넷 교육이라는 것도 한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학원. 그래서 그것도 지금 요즘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AI 학원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수준에 맞게, 필요에 맞게 적절한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우리는 학교니까 로봇 전문가, 로봇을 설계하고 로봇을 프로그램하는 사람을 양성하지만, 실제로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그 로봇과 엔드 유저와를 연결시킬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부족하면 로봇이 활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부 우리가 랜으로 질문을 받아봤는데, 플로어에서 한두 번 좀 제가 좀 질문을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좀 용기를 내서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좀 하실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도 굉장히 수줍어하시는. 일전에 우리 학교에서 그 세미나 강사가 오셨는데 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학생들이 안 해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핍박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군.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예, 선생님, 조금 마이크 좀 보내주시겠습니까? 예, 앞에 앉아 계신데요. 예, 제 앞줄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익명으로 여기다 질문을 해가지고. 그래요? 네, 근데 답변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거는, 아까 그 메타러닝에 대해서 연구 중이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IT 분야는 아니지만 메타러닝에 대한 그 용어 자체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제가 그 질문 봤는데 사실은 너무 전문적인 질문을 뺐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쉽게 풀어서 아주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한 7분. 또 그래도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 메타라는 용어는 아마 그 주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마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게 메타데이터. 그거는 사실은 데이터 for 데이터라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설명해 주는 데이터거든요. 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메타러닝이라는 거는 뭐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요새 뭐 learning how to learn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머신러닝은 딱 하나의 태스크를 갖다가 마스터링 하는데 집중이 돼 있습니다. 뭐 특정한 뭐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뭐 국어, 뭐 수학, 뭐 그다음에 뭐 물리. 예. 근데 이제 실제 그런 많은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 뭐 새로운 공부를 좀 빨리 할 수 있게 공부하는 법을 갖다가 이제 터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새로 풀어야 되는 다양한 태스크들을 갖다가 빨리빨리 트레이닝이 되고 하게 되죠. 그게 자연스럽게 뭐 사람이 막 과거의 경험을 이용을 해갖고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빨리 푼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그 메타 러닝에서 지금 추구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로 가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라서 뭐 역사는 한 몇십 년 되기는 하지만 한 지난 5년간 굉장히 그 연구가 활발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대답 감사합니다. 이 로봇 분야에 연구라는 게 그래요. 보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연구한다는 거는 사실은 보면 안 풀리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문제를 풀어서 논문 발표하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굉장히 재현하기가 어렵다 뜻도 돼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운 속에서만 구현되지, 실제로 그걸 갖다가 이런 제너럴 공간에 끌고 들어오면 거의 다 페일하죠. 왜냐하면 원래 어려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에서도 보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하고 팬시한, 아까 보선 다이내믹스도 봤지만 팬시한 그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뭐 말로는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지만 왜 현실에서 그렇게 볼 수가 없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가정한 모델 자체가 굉장히 내로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제너럴라이즈 됐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해 보면 굉장히 많은 오류를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은 연결선상에, 저는 AI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AI 쪽에 좀 여쭤보고 싶은 평소에 질문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
AI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막 한다고 보이는 것과 실제 정말 그렇게 잘 되는 것과 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로봇처럼. 그래서 지금 보면 혹자는 AI가 광범위하게 퍼지고 막 눈에 많이 띄는 것은 AI가 정말 깊어져서 굉장히 아주 기술이 발전해서라기보다도 도메인을 넓힌다고 그러죠. 여기저기 적용 사례가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눈에 많이 띄고 엄청나게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 그 뎁스가 굉장히 깊어진 겁니다. 지금 뭐 연구는 뭐 메타러닝도 하고 제너럴라이즈드 AI라는 말도 쓰고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패러다임에 관한 시프트 얘기를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거기까지 도달한 건 실험실 레벨에서 일부 이그젬플이고 실제로 적용돼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베이직한 일반적인 것이 굉장히 여러 곳에 막 하다 보니까 AI가 굉장히 발전한 것처럼 혹시 오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고 제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그 두 분의 의견이 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무지하게 발전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고 뭐 저는 그거 자체를 계속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너무 AI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발전해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게 조금 저는 사실은 걱정이 되고 제가 드린 말이 그 말씀이에요. 사실. 네, 그러나 뭐 물론 이제 앞으로도 더 발전하겠지만 아직은 정말 진짜 이런 저희의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하나 사실인 거는 이 지난 한 10년간의 발전은 정말 제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발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10년은 얼마만큼 발전할지는 저도 상당히 예측하기가 좀 힘듭니다. 곁들여서 하나 질문이 그 발전된 것이 혹자는 소프트웨어 이론의 발전도 있지만 하드웨어가 엄청 빨라져서 그냥 옛날에 포기한 문제를 지금 막 풀어서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 기여가 더 크지 않냐고. 그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얘기할 때 이제 뭐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된 한 3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첫 번째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디지타이즈된 데이터를 갖다가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누구라도 쉽게 많은 데이터들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고요. 이게 사실 이제 모델이 점점점 복잡해지면은 더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파라미터 개수가 많아지면은 거의 그거의 한 10배 정도의 속도로 데이터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 뭐 충분히 많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어느 정도 복잡한 모델을 쓸 수 있고 또한 이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필요한 돈과 시간이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뭐 무엇으로는 뭐 대략 한 1년 반에서 2년마다 이렇게 2배로 빨라진다고 하는데 AI에서 인프라는 한 3, 4개월마다 2배로 빨라지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 이야기는 세상의 원리가 아주 기본은 이건데 그 기본에서 벗어난 거는 발전한 게 없어라고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인터넷 기술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TCP/IP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술 발전을 했는데 발전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영역에 사실상 지금 이거는 이제 기술 발전 사이클에서 보면은 컨설리데이션 페이지에 들어간 상황이고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접목할 수 있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일 많이 들은 질문 중에 하나가 벌써 AI 붐 2번 이렇고 겨울 2번 있었는데 3번째 겨울 오는 거 아니야? 너무 기대가 높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절대 겨울 오지 않는다고 단언을 합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가을은 올 수 있어. 가을은. 왜냐하면 너무 핫했으니까 조금 선선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이제 너무 많은 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쓸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 다만 이제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과하게 이상한 대로 튀면 이상한 거죠. 소위 얘기하는 뭐 SF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뭐 인간을 지배하는 뭐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지 실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인식해가지고 뭔가를 처리하고 말을 만들고 쓸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바라보자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바꾸고 있고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유, 예, 우리 시간 다 됐고요. 우리 AI 세상을 만나다 우리 세션 우리 패널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멘트.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AI 기술이 정말 우리 곁에 빠르게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글로벌 인재 포럼 2020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 참가자 여러분께 발송드릴 설문지에 참가자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글로벌 인재 포럼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용하신 통역기는 퇴장시에 그대로 자리에 두고 가주시고 폐용하신 출입증은 등록 데스크 앞에 있는 수거함에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자리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나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